2019년 7월 에티오피아 남부 시다마주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로 12시간, 포장도로가 끊기는 지점에서 다시 비포장 흙길로 3시간. 그 끝에 작은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전기는 하루 서너 시간만 돌아갔습니다. 수술실은 가로 4m, 세로 5m. 마취제는 항상 부족했고 수술 도구는 절반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의 유일한 의료 거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 병원에 한국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국제기구도. 그들은 조용히 왔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집도에는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한국 의사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닥터.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국제 NGO 메디컬 브리지 소속 현장 코디네이터, 2019년 당시 32살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났고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뒤 26에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어요. 그 후로 6해 케냐, 말라위, 남수단을 거쳐 그해 여름 에티오피아 시다마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코디네이터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각국에서 오는 의료봉사팀의 일정을 조율하고 현지 병원 측과 소통하고 물자를 확보하고 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팀을 봐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나라마다 스타일이 달랐고 잘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국 팀이 온다는 통보를 받은 건 그들이 도착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봉사단이라고 했어요. 외과 의사 2명, 마취과 의사 1명, 간호사 3, 의료기사 2. 총 8명. 활동 기간은 3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나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한 팀이 오는구나, 그뿐이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지역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현장 경험이 없는 팀은 적응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3주 중 일주일을 적응했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팀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날은 7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앞 흙먼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봉고차 2대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첫인상은 한 가지였습니다. 짐이 많다. 일반 봉사팀이 가져오는 것보다 2배는 많아 보이는 장비 박스들이었어요. 팀원들은 말없이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찾아 움직였죠. 통역을 기다리거나 안내를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했어요. 팀장은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저를 찾아 걸어왔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 복강경 수술 전문의.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마당에서 그는 그냥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조용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잠깐 멈췄어요. 배우러 왔다는 말. 보통 팀장들은 자기 팀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거든요. 베풀러 왔다고, 돕러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러면서도 어딘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요. 한국 팀이 도착한 날 오후 저는 그들이 짐을 푸는 걸 지켜봤습니다. 보통 봉사팀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나면 저녁을 먹고 쉬거든요. 첫날은 이동 피로도 있고 환경 적응도 필요하니까요. 저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첫날 저녁은 쉬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짐을 내린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병원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장비 박스를 직접 들고서요. 저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뒤를 따라갔어요. 수술실 안에서 팀원들은 가져온 장비를 하나하나 꺼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무영등, 포터블 산소 공급기, 소형 초음파 기기, 멸균 처리된 수술 도구 세트.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 병원에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없는 걸 알고 미리 챙겨왔던 겁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병원 측 의사인 다니엘 선생과 나란히 서서 수술실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등 위치, 콘센트 수, 발전기와의 거리.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은 이 방을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이요. 당황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팀원 중 한 명인 김수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첫날부터 이러냐고요? 그녀는 별것 아닌 듯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도착 당일에 수술실 세섭을 끝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수술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도착 다음 날 오전 8시에 첫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팀들은 빠르면 사흘, 보통은 닷새가 지나야 첫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한국 팀은 16시간 만에 수술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태도였습니다. 많은 봉사팀들이 선진국에서 왔다는 의식, 도와주러 왔다는 의식을 어딘가에서 드러내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묻어나요. 현지 의사들에게 지시하는 말투, 장비를 자기들만 다루는 방식, 현지 스태프를 보조 인력으로 여기는 시선. 한국 팀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현지 의사 다니엘 선생을 항상 동료로 대했어요. 수술 전 반드시 의견을 물었고 결정도 함께 했습니다. 팀원들은 현지 간호사들 이름을 첫날 모두 외웠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마라어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현지 스태프들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이준혁 선생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다른 팀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다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서도 이 병원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수술만이 아니라 이 병원이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태 함께 일했던 팀 중에 그 말을 먼저 꺼낸 팀장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국 팀이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다음 날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가 지면 빠르게 조용해져요.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그게 전부인 밤이었죠. 그때 병원 쪽에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현지 간호사 아멜레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다고.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 비포장도로에서 전복됐고 부상자 셋이 실려왔는데 그중 한 명이 복부 관통상이라고 했습니다. 23살 청년이었어요. 저는 즉시 이준혁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 가지만 물었어요. 발전기 상태가 어떠냐고. 솔직히 그 질문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는데 왜 발전기를 먼저 묻는가.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날은 발전기 연료 보충일이 하루 지난 날이었고 담당자가 아직 처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이 확인해 보니 연료가 1시간 반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복부 관통상 수술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준혁 선생님도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시작해야 할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지. 다른 병원까지는 차로 3시간이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복부 관통상 환자에게 3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면서 동시에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고 도착했을 때 이미 팀원 6명이 수술실 앞에 모여 있었어요. 자다가 뛰쳐나온 사람도 분명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준혁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지시하면서 마취과 의사 박성민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산소 잔량 확인해줘요. 박 선생이 확인했습니다. 2시간 20분 치라고 했어요. 발전기 1시간 반, 산소 2시간 20분. 이준혁 선생님은 잠깐 계산하는 눈빛이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1시간 20분 안에 끝냅니다. 불필요한 동작 없이 모두 집중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기다렸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윙윙 울렸어요. 천장 전구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시간을 쟀어요. 1분, 10분, 30분. 수술이 시작된 지 5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뚝 하고 멈췄어요. 복도가 완전한 어둠으로 잠겼습니다. 수술실 안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희고 가는 빛이었어요. 저는 수술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술실 안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천장 무영등도 보조 전등도 모두 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이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어요. 김수연 간호사가 수술대 왼쪽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료기사 최진호 씨가 오른쪽에서 각도를 맞춰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성민 마취과 선생이 환자 머리맡에서 세 번째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빛이 수술 부위를 삼각형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꺼지는 순간 그들은 이미 각자 자리를 찾아 움직였던 겁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그 빛 아래서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침착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간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침묵이었어요. 수술실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당황한 목소리도 투덜거림도 없었어요. 팀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은 팔이 떨리지 않도록 팔꿈치를 수술대 가장자리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 자세로 그 상태로. 빛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팔 하나가 흔들리면 집도의의 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김수연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전기가 나가던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고.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팔이 떨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다고.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이준혁 선생님은 수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나간 지 23분 후 그가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봉합 들어갑니다. 팀원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졌어요. 빛의 각도가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수술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장갑 낀 손이 움직이는 소리와 환자의 고른 호흡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건 전기가 나간 지 정확히 31분 후였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안도의 탄성도 없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한마디.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출혈은 잡혔고 봉합은 깔끔했어요. 24시간 후 그 23살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수술실을 나오면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나는지 땀이 나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이준혁 선생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코디네이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누가 지쳐가는지, 누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현장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였어요. 수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준혁 선생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팀원들과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오전 수술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이 그에게는 그냥 일과 중 하나였던 것처럼요. 그런데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어요. 오른손으로 식판을 잡은 채 왼손으로 슬며시 식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이내 다시 걸었습니다. 팀원 중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만 봤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수술했으니까요. 이 더위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테고요. 그런데 이틀 후 같은 장면을 또 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에서 나오던 참이었어요. 이준혁 선생님이 장갑을 벗으면서 복도 벽에 한쪽 어깨를 기댔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 저는 그 각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기대는 자세가 아니라 버티는 자세였거든요. 눈을 감은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5초, 어쩌면 그보다 더. 저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눈을 뜨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웃음이 연습된 웃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왔거든요.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그런 웃음을 지어본 적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팀원 중에 이준혁 선생님과 가장 오래 함께 일해온 박성민 마취과 선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디 안 좋은 데 있는 거 아니냐고. 박 선생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출발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뇌혈관 쪽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소견이었는데 본인이 그냥 오신 거예요. 저도 말렸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뇌혈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그 어지럼증은 벽에 기대던 그 순간들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박성민 선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알면 더 무리하실 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아픈 걸 알면서 여기 왔다. 이오지에, 이 열악한 병원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고. 그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저는 이준혁 선생님의 하루를 조용히 따라가며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 전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팀원 중 누구보다 먼저였어요. 수술실을 한 바퀴 돌고 전날 수술한 환자들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날 수술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팀원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루에 많게는 7건, 적어도 4건. 수술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현지 의사 다니엘 선생에게 술기를 설명하고 간호사들에게 처치 방법을 가르쳤어요. 저녁에는 다음 날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밥은 늘 서서 먹거나 이동하면서 먹었어요. 그 일정이 3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뇌혈관에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건가?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민 선생 말대로 알면 더 무리할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멀리서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주차 첫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새벽 3시 반쯤 밖에 나왔습니다. 시다마주의 새벽은 서늘합니다. 별이 많고 완전히 조용해요. 저는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병원 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수술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니 이준혁 선생님이 수술실 안에 혼자 있었어요. 새벽 4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술 도구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예정된 소아 환자 수술 준비였어요. 6살짜리 아이였는데 선천성 복부 탈장이 심해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실패하면 아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문과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새벽인데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아, 미첼 씨. 잠이 안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는 수술 도구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이 좀 까다로워서요. 아이 케이스는 성인이랑 달라서 준비를 좀 더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뇌혈관 이상 소견을 받은 몸으로 전날도 7건 수술을 하고 새벽 4시에 혼자 수술실에 나와 도구를 점검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편함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의 편함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준혁 선생님이 다시 도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미첼 씨는 들어가서 좀 더 주무세요. 오늘 바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등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등이 차가운 새벽의 수술실에서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한국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이준혁 선생님은 수술을 잡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수술이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선생님이 좀 쉬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쉬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선생님은 현지 의사 다니엘 선생과 간호사 3명을 수술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바깥에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은 수술 도구를 하나씩 들어 보이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복강경 수술 장비 조작 방법, 봉합사 종류별 적용 기준, 긴급 지혈 처치 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손을 잡아서 각도를 잡아주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시범 보였습니다. 다니엘 선생이 동작을 틀려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하고 말하면서 또 보여줬습니다. 다니엘 선생은 처음에 좀 어색해했습니다. 저명한 교수에게 이런 지도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런데 이준혁 선생님은 그 분위기를 금방 없앴습니다. 농담을 섞기도 하고 다니엘 선생이 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자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이준혁 선생님은 직접 만든 수기 자료를 다니엘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영어와 아마라어로 함께 쓴 것이었어요. 언제 준비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수술 유형별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주의사항, 그리고 응급 상황별 대처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다니엘 선생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준혁 선생님을 바라보며 아마라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통역 담당 아멜레가 나지막하게 옮겨줬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꾸벅 하는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에 작은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직접 요리를 해줬어요. 인제라와 도로왓, 이 지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임에도 맛있다고 했고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6살짜리 탈장 수술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서요.
아이는 이미 많이 회복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준혁 선생님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손으로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팀은 이른 아침에 떠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봉고차 2대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멜레, 다니엘 선생, 밤새 수술실을 지키던 보조 간호사들까지.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짐을 싣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왔을 때와 달리 짐이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가져온 의약품과 수술 도구 상당수를 병원에 두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출발 전부터 이 병원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처음부터 두고 갈 물품을 따로 챙겨온 거였어요. 이준혁 선생님이 다니엘 선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인사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먼지가 일었고 아이들 몇 명이 차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차는 옥수수밭 사이 길로 사라졌어요. 병원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한국 팀이 떠난 지 사흘 후 저는 다니엘 선생이 수술을 집도하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복부 수술이었어요. 예전에 다니엘 선생이라면 망설였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준혁 선생님이 건네준 수기 자료를 수술실 한쪽 벽에 붙여놓고 그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차분했어요.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 선생은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려운 케이스가 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먼저 직접 해보려 했습니다. 실패하면 이준혁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보내면 피드백을 줬고 모르는 술기는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환자가 오면 가족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코리아 닥터한테 배운 의사가 있는 병원이 여기야? 처음엔 다니엘 선생도 그 말을 어색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이 이 마을의 기준이 됐습니다. 코리아 닥터. 그 이름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빠르게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조용히 가르치고 떠나는 방식. 환경이 나빠도 포기하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배움을 강요하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 저는 이준혁 선생님이 그 이름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준혁 선생님이었어요. 자신이 남긴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그냥 다음 환자를 위해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남을 이름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메디컬 브리지 본부에서 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 총괄을 맡고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화상회의를 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일상입니다. 그 여름의 흙먼지와는 거리가 먼 일이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전기가 나갑니다. 사무실 정전은 보통 몇 초면 복구돼요. 비상 발전기가 있으니까요.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저는 항상 같은 것을 봅니다. 하얗고 가는 빛 세 줄기. 수술대 위를 비추던 그 빛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흔들리지 않는 손이. 매번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5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선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병원에 젊은 의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에게 이준혁 선생님의 수기 자료를 복사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원본은 너덜너덜해져서 비닐 파일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젊은 의사도 이제 코리아 닥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착 첫날 수술실 세섭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3주 동안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수기 자료가 복사되는 한, 다음 의사에게 전해지는 한,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것, 새벽 4시에 혼자 수술실에 나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조용히 바꿔놓는다고. 코리아 닥터.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은 이준혁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받으려 한 사람도 이준혁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이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은 사람의 이름. 저는 오늘도 그 이름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3주. 고작 3주인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름이 남았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은 이름이.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간다에, 마다가스카르에, 남수단에 한국 의사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수술실을 열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야기들을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별빛 사연소였습니다.